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의 신관식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례와 함께하는 신탁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통제형 증여신탁과 이벤트형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탁과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면 신탁이라는 것은 재산을 맡기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받는 수탁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임무는 관리, 운용, 처분, 개발, 그 밖의 목적 행위를 맡기게 되고요.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 임무를 받아들여서 이 신탁 자산에 대해서 관리, 운용, 처분, 개발, 그 밖의 목적 행위를 하다가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한테 이 재산을 이전하고 집행하는 이런 신탁을 바로 신탁이라고 하고, 특히나 살아계셨을 때는 본인 거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살아계셨을 때의 분이 설정해 놓은 사후 수익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이런 과정의 신탁을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통제형 증여신탁과 이벤트형 신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의 제목은 바로 마음에 들지 않은 예비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먼저 통제형 증여신탁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이냐면요. 저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입학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식도 가게 되었고요. 입학식에 꽃다발도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학부형이 된다는 것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입학식을 끝내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현금 10,000원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10,000원을 받은 아들이 아빠랑 저랑 같이 가다가 집 앞에 있는 무인 편의점과 무인 문구점에 들리는 겁니다. 왜 들리게 됐냐? 거기서 오락을 하려고 10,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꾸고, 그리고 아빠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계속 오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제가 아들한테 기분이 좋아서, 아들이 이뻐서 10,000원을 줬지만 이 10,000원이 오락하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물며 시니어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 또는 딸, 그리고 손주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 얘가 함부로 쓰면 어떡하지? 얘가 그냥 나의 소중한 재산을 물려줬는데 함부로 처분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담보 잡아서 다른 사람의 사기나 이런데 홀랑 재산이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통제형 증여신탁은 부모가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자녀나 손주나 배우자한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이 물려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또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사업이 잘 안정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을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물려준 사람이 일정 정도 관여하고 통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신탁을 바로 통제형 증여신탁이라고 일컫습니다. 만약 물려받는 재산을 잘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잘 쓰고 잘 관리하고 잘 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신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의 고객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고객의 사례에 대해서 고객의 성명과 가족관계, 그리고 재산, 지역, 그런 것들은 실제 사례에서, 실제 상담에서 이끌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각색된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고객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영업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61세 남자시고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에 있는 가발 생산기업 공공모발의 대표이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자겠죠. 그죠? 그렇지만 김영업 고객님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셨어요. 이 의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 번 망하셨습니다. 빚을 많이 지기도 했고, 그리고 부도가 나기도 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썼지만 다 홀랑탕진하기도 했고, 그러셨는데 10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안정되게 됨에 따라서 이 공공모발의 가발 생산 기업이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김영엽 고객님은요, 부인과 최근 굴지에 자동차 회사에 취업한 딸 김연정 씨 만 30세를 두고 있었습니다. 딸이 한 명입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외동딸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딸은 서울에 있는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그리고 사립초등학교를 거쳐서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영국과 미국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죠? 딸도 잘 컸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배우자와도 사이가 좋아서 매번 주말이 되면 같이 등산과 또는 골프와 이런 생활을 쭉 하고 계십니다. 걱정이 없죠. 저도 나이 들면 꼭 이분들과 같이 이런 시니어 생활을 하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좋은 일만 인생사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한테도 고민거리가 최근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딸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나서 국내 자동차 회사에 취직한 다음 3개월 만에 부모님한테, 즉 김영업 고객 부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 결혼할래요. 그쵸, 나이가 이제 다 찼고, 그러면 부모님들도 요즘에 자식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배우자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긴 하겠지만 크게 보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드라마에서 그렇잖아요. 딸 결혼한다고 해서 반대했을 때 나중에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을 보시다 보니까 결혼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서운한 마음이 첫 번째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회사 들어왔으니까 조금 같이 우리랑 좀 더 살다가 천천히 이제 결혼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결혼한다고 하니 이제 예비 사위를 보게 됩니다. 예비 사위를 보게 되는데요. 예비 사위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비 사위를 본 다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것대로 할 거고요. 김영업 고객 부부는요, 한 가지 더 서운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딸이 이 김영업 고객 부부한테 이러는 겁니다. 나 이제 취직한 시기도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도 집안 살림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방에 계신데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잘 사니까 아빠가 예전에 여러 아파트들 중에 한 채를 나한테 지금 물려줘. 결혼 선물로.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속상하시죠? 그죠? 생각하시면. 저도 속상할 것 같아요. 김영업 고객 부부는 예비사위 장영현 씨 31세 예비사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비사위 장영현 씨는요, 잘 다니던 공공증권사를 1년 전에 그만두고요. 현재는요, 신생투자자문회사라고 하지만 직원 본인과 친구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신생투자자문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월 소득은 최저 시급도 안 나오는 월 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MZ세대들 솔직하니까. 그래서 임원이자 컨설턴트로 이 회사에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비사위 장영영 씨는 외동아들입니다. 외동딸과 외동아들이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장영현 씨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음식점을 하시는데요. 최근 3년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음식점 업을 접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전했고, 이 내용을 딸의 부모님인 김영업 고객 부부가 들으셨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결혼시키시겠어요? 참 고민되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시키시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예비사위의 소득과 재산과 이런 정도가 약간은 미비하고 아직 딸도 회사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아파트들 중에 아파트를 물려줬을 경우에 만약 이거 처분해서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처분해서 도와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재산을 아파트를 물려줬을 때 이 딸이 남편과 공동명의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거나 관리가 소홀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가계도는 이렇죠. 김영업 고객님과 부인과 사이가 되게 좋고 외동딸 김연정 여자 30세고요. 2021년도에 입사했고, 그리고 김영업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의정부 아파트를 증여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예비사위 장영영 씨는 남자 31세고 신생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예비사위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음식점을 지방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아들 결혼 후에 폐업하고 예비사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김영엽 고객님은요, 재산이 좀 많으셨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청담동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한 24억 원 정도, 유서매매 사례가 기준으로 하면 시가 42억 정도, 본인 부부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한 채인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5억 원, 유서매매 사례가 시가 8억 원 정도의 아파트인데요. 현재는 월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참 사연이 많은 아파트거든요. 왜냐? 이 김영업 고객 부부가
둘 다 부모님으로부터 잘 사는 분들이 아니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부도가 있었고 여러 차례 사업이 망했고 그래서 이 집은 거의 신혼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8년 정도 지난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가까운 아파트기도 하고 신혼집이었기도 하고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랬던 아파트였던 겁니다. 이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딸이 물려받겠다고 즉 증여해달라고 하니 참 생각이 많아지시겠죠. 본인 부부도 예전에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아서 어렵게 했는데 딸이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현금 20억 원과 그리고 공공모발의 비상경주식 100%,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추적 평가 기준으로 보면 120억 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옥 고객님 재산은 총 현재 보유한 재산의 세법상 시가로 보면 총 1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딸 김현정 씨는 약 9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객님의 사례의 성명, 가족관계, 지역, 재산 형환 등은 다 가정과 각색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김영혁 고객님의 니즈는, 부부의 니즈는 이랬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겠다. 결혼 선물로.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들도 결혼을 할 때 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니즈는 있으셨습니다. 증여 후에 예비사위 장영현 씨에게 이 아파트 딸한테만 주지 소유권을 변경시키면 안 된다. 공동명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소유권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예비사위의 회사에 이 자금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처분해서도 안 되고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비사위 장영현 씨와 딸 김연정 씨가 어느 정도의 생활 안정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갈 때까지는 이 증여한 재산을 통제, 관리, 그리고 처분, 담보신탁 못하도록 해놓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은 이 의정부시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면서 통제형 증여신탁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아파트를 증여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니까 김영혁 고객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현금 2억 원을 딸에게 증여하되 증여한 현금은 증여세 납부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조치해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증여 계약을 할 때 어떤 사유로 신탁 계약을 해라.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재산은 세금 또는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만 활용해라. 라고 조건을 걸어서 증여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제 조건부 증여 계약으로 하는데요. 아무튼 조건부 증여 계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의정부 아파트 및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 대략적인 증여세, 취득세, 비용 등을 계산해 보니 약 2억 원 정도가 된 것입니다. 통제형 증여신탁 계약 구조는 이렇습니다. 김영욱 고객님 같은 부모님이 부동산을 위탁자인 딸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만 30세가 넘고 소득 수준이 일정 정도 되는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한테 다주택자가 자녀한테 이 아파트를 물려주게 될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되고 만 소득이 넘고 그런 자녀한테 넘겨주게 될 경우에는
본인 주택을 한 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든 보유세를 증여해 주시는 부모님은 조금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이 증여해달라고 했으니까 딸의 니즈도 확보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증여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신탁 계약하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재원으로만 쓰다. 그러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위탁자인 딸 같은 경우에는 증여와 동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러면서 신탁 계약을 수탁자인 신탁회사, 은행과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부동산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한테 가게 되고요. 이때 신탁 계약서상에 신탁 관리인이라는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 신탁 관리인은요, 수익자의 수익권을 제외한 이 신탁 계약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권한을 누가 갖게 되느냐? 김영혁 고객, 즉 증여해 주신, 재산을 증여해 주신 부모가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위탁자가 수탁자와 합의를 통해서 신탁 계약을 해지해서 본인의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다 보니까 담보대출을 받거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권에 기해서 이 재산을 본인 소유로 다시 넘기고 싶을 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바로 증여해 주신 부모님, 신탁 관리인의 동의를 받고서야 이 재산이 넘어가는 구조로 설계해 놨기 때문에 이 자녀는 위탁자 수익자로서 딸은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있고 이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남편 명의로 공동 명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통제가 가능하냐? 증여자인 부모, 신탁관리인이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자녀, 딸과 사위가 어느 정도의 생활 안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때 그리고 이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 그리고 신탁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때 신탁관리인, 증여자의 동의를 구해서 이제는 완전히 수익자에 기해서 소유권이 딸한테 넘어가는 이런 구조로 설계해 놓을 수 있는 신탁 구조가 바로 통제형 증여 신탁 계약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김영혁 고객은 딸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부분에서 증여를 하고요. 딸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요. 그렇지만 신탁 계약을 하면서 신탁에 대한 사무 처리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하되 이 재산을 처분, 담보 또는 공동명의를 못하도록 묶어놓고 이 딸이 안정적인 소득, 재산 정도가 됐을 때 신탁관리인인 증여해 주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소유권이 딸한테 온전히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설계해 놓을 수 있는 통제형 증여신탁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례와 함께하는 신탁 이야기, 이벤트형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형 신탁, 낯설지요? 그런데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라이프 사이클에서 여러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크게 5가지의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 왜냐하면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봤거든요. 두 번째는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취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탄생했어요. 저의 이벤트로 보면 총 5가지죠. 대학 입학, 군대, 취업, 결혼, 제가 놓은 건 아니지만 출산까지. 그리고 시니어분들은 좀 더 많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탄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도 생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기고, 본인이
회갑이라든지 칠순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자녀가 유학을 가는 경우도 생기고,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또는 재산을 증여하는 그런 신탁을 바로 이벤트형 신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님의 상황과 니즈는 이렇습니다. 정땡땡 고객님은 여자 80세입니다. 내용 설명을 위해서 그냥 고객님으로 하겠습니다. 고객님은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 보내셨습니다. 현재는 경남 창원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요, 총 2층의 근린생활시설로 1층은 점포로 임대 중이시고요. 2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방에 가면 2층 상가 참 많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단독주택에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1층 상가는 점포로 운영하고 계시고 2층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도 참 많아요. 1층은 점포로 운영하고 계시니까 노후 자금은 조금 충분한 편이십니다. 왜? 월 임대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 고객님은 원래는 교육 공무원으로 퇴직하셨기 때문에 연금 소득도 조금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지방에서 사시면서 소득도 괜찮은 편이셨고 임대소득도 나오시고 연금소득도 나오시니까 큰 걱정이 없는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으로부터 받은 임야를 팔게 되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셨습니다. 이 고객님의 자녀들은요, 딸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시집을 잘 가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의사, 사위한테 시집을 잘 가서 생활 환경도 넉넉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일찍 갔기 때문에 이 고객님의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으셨어요, 딸한테는. 외손주들도 그렇고. 이에 반해서 지금은 늦게 결혼한 편은 아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늦게 결혼한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늦게 결혼한 아들한테 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 친손자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 친손자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만 아들 내외, 즉 아들 내외는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충분치 않아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 고객님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야를 판 돈 2천만 원을 본인이 계속 갖고 있자니 이래저래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의 어떤 비용으로 쓸 것 같고 이럴 것 같으니까 미성년자 친손자에게 지금 2천만 원을 증여하자니 미성년자니까 아들내외가 생활 형편이 넉넉치 않으니까 아들내외가 쓸 것 같다고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의 고객의 사례, 성명, 그리고 가족관계, 지역, 재산 현황 등은 가정의에서 그리고 각색된 것임을 밝힙니다. 가계도를 한번 보면 이렇죠. 남편이 일찍 사망하셨고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고객님은 현재 80세입니다. 건강은 하시고 소득 수준도 괜찮으십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은 54세, 아들은 50세입니다. 딸과 아들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외손녀 같은 경우에는 다 취직을 했고 친손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친손자가 공부를 잘해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외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렇게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벤트형 신탁은 사전적으로 신탁법적으로 그런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 자체, 그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는요, 대표적으로 신탁자산에 대해서 수탁자한테 이 재산 나한테 줘 라고 하는 이전 청구권과 그리고 이 신탁재산에 발생되는 재산과 수익에 대해서 내 이익을 줘 라고 하는 수급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전 청구권과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즉 이벤트와 시점 등을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이런 별도로 정한 이벤트 시점 등을 정한 신탁을 바로 이벤트형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신탁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탁법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1항에 보면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즉 달리 정한 경우가 바로 이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받아갈 사람이 결혼할 때 받아갈 수 있다든지 대학을 입학할 때 받아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출산을 했을 때 받아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했을 때 받아갈 수 있다든지 유학을 갔을 때 받아갈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은 신탁 설정할 때, 즉 신탁행위로 여러 이벤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10년 뒤에 받아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객님은 어떤 니즈가 있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80세지만 건강과 임야를 판 2천만 원의 수익이 있는데 당장 친손자한테 주고 싶지만 아들 내외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들 내외가 쓸 것 같다. 근데 내가 갖고 있자니 내가 생활비, 의료비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쓸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형 신탁으로 설계, 고민을 해결하셨습니다. 증여자는 고객님이 되겠죠. 할머니. 그리고 이 증여자는 위탁자, 수증자, 친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됩니다. 임야를 판 돈 2천만 원. 증여자가 위탁자, 친손자, 미성년자한테 증여할 때는 다른 증여재산이 10년 이내에 없었다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에 따라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을 증여할 때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신탁을 설정하고 너는 이거 만기 때 또는 대학을 입학할 때 찾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 위탁자, 수증자와 친손자, 그리고 증여자인 할머니, 그리고 아들 내외는 같이 와서 수탁자와 함께 신탁계약을 설정하게 됩니다. 신탁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임야를 판 돈 2천만 원이 되고요. 이걸 물려받았으니까 수탁자는 이 2천만 원을 안정적으로 운용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탁계약에서 설정한, 신탁설계에서 설정한 조건 성취, 즉 위탁자인 친손자가 대학에 입학할 때 그때 친손자는 성년자로서 이 재산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요? 수탁자인 신탁회사한테 재학증명서, 대학의 재학증명서와 입학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이 증서를 확인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이 재산을 이전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이벤트형 신탁 구조로 고민을 해결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벤트형 신탁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하실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은 대학 입학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결하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고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고객님은요,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이 딸도 아버님의 대를 잇는다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는 사람이 수능에 이제 그 응시하는 사람들보다 더 요즘에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노량진 쪽에서요. 그런데 3년 동안 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보기에도 참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님이 얘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데 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까 고민 상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은 이 딸과 함께 신탁회사에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딸한테 4천만 원 정도를 물려주시면서요. 딸은 지금 당장은 시험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내 신탁계약을 설정하면서 내가 나중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그때 이 재산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는 부분에서 활용하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요, 공무원 시험 합격을 통해서 공무원 재직증명서와 공무원 시험 합격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6년 되는 시점에 이 재산을 찾아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것은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이벤트를 설정해서 고객이 있는 재산을 물려줄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장치라든지 관리라든지 통제라든지 어떤 좋은 선의의 의미로 받아가는 사람도 기쁘고 물려준 사람도 기쁜 이런 여러 가지의 승계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2가지 정도 한번 볼습하겠습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와 수익자 이 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재산의 이전, 관리, 사무, 처리 이런 부분의 절차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수탁자한테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로 하고 그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수탁자로 하고 수탁자가 잘 관리된 이익과 재산을 수익자한테 주는 일련의 과정을 신탁이라고 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재산과 내 관리와 내 사무처리를 하되 죽었을 때 누구한테 주는 이런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탁을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살아생전에 내 재산을 자녀들이나 제3자나 또는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증여할 때 조건을 설정하면서 물려주는 방법 그리고 조건을 설치했을 때 받아가는 방법 이런 구조로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형 신탁과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재산관리 능력이라든지 또는 대출이라든지 처분 이런 부분을 일정 정도 사업이 안정됐을 때 소득이 넉넉해질 때 이럴 때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제형 신탁 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탁은 재산 승계와 재산의 관리 그리고 재산의 일정 정도의 통제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신탁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니어 분들께서도 나의 재산 관리, 승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생길 때 언제든지 신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